자, 잘 쉬셨습니까? 네. 10분간 휴식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휴안지를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 휴안지.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 공 한 개 더 붙기 바라는 땅은 공한지, 투기 목적의 토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기억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실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번에 모의고사 보신 분 계시나요? 모의고사 봤죠? 그럼 모의고사를 보면 전범위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내 머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부터는 경제론이야. 경제론에서만 잘 찾아서 대답해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과 경제론도 나왔다가 관리론도 나왔다가 감정평가론도 나왔다가 투자론도 나오기 시작하면 머릿속에서 섞인다고요. 그걸 찾아서 제 시간에 푸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죠. 그래서 꼭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 부분의 기출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건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실 수 있게 학을 해드리는 거고, 학습 중에 익히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해주실 때는 조금만, 목소리 톤만 조금 낮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답을 좀 크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돌림 노래를 한다고요. 돌림 노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 대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실 거면, 지금 원래는 입모양을 뻥긋뻥긋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죠? 대답했다고 가정할 거예요.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8페이지 보실까요? 먼저 178을 볼게요. 입지론하고 지대이론하고 도시 공간 내부 구조 이론이 시험에 나오면, 많이 나오면 2문제, 적게 나오면 1문제가 나오는데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을 종합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예 일괄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이론입니다. 그래서 입지이론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지대이론도 다 설명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심화이론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화이론이 좀 어려우면 기초입문과정 꼭 듣고 오세요.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이론을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막히는 부분만 기초입문에서 찾아서 듣고 오세요. 전체적으로 다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지이론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입지이론이라는 게 왜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 보자고요. 상업용 건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쇼핑몰 하나를 짓고 싶어요. 그럼 아무데나 지으면 되나요? 들어설 위치를 잘 선정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설 땅을 선정해야 되겠죠. 설립자의 땅 짓자. 그래서 들어설 땅을 선정하는 이론이 입지이론이라고요. 근데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해봤더니 어느 위치에 들어서니까 장사가 잘 되더란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 들어가니까 공장의 운영이 굉장히 용이해요. 어떤 위치에 들어가니까 주택이 쾌적성이 높고 편리성이 높아서 그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했던 내용들을 학문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입지이론에는 크게 우리가 주상공 3가지가 있으니까 주거입지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이 존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시죠? 그럼 그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고, 각각 중요해서 시험에 계속 출제자가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그 부분을 정확히 잘 잡아서 공부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거입지론의 설명을 한번 이제 드려볼 거예요. 주거입지론. 그럼 주거입지론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자고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한번 살짝 봐드릴 테니까 이쪽만 잘 보시면 돼요. 주거입지론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냐면, 어디에 살아라는 누가 정해준다? 예? 대도시장이 정해준다? 예. 그래서 교주가 정해주죠. 교주가. 어디 살아라는 누가 정해준다? 교주가.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냐면 교외에서 힘이 세죠. 교회가 아니라 교외.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가 바로 최적 주거 입지가 되는 거고, 교주가. 얘는 조건이었죠. 그럼 이 조건들이 왜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교통비용과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이 달랐죠. 우리는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위가 나오거나 추가로가 나오면 무조건 한 개자를 붙이는 거예요. 뭘 붙인다? 한 개를 붙이죠. 그러니까 한 개 교통비용이라고 나온 순간 얘는 뭐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이죠. 이 개념이 왜 나오냐면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에요. 여기가 도심 한복판입니다.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이. 그럼 여기서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그럼 도심까지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교통비용이 증가할까요? 외곽에 빠져나가려면 도심까지 추가로 교통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외곽으로 단위거리를 10km를 만약에 빠져나가면 추가로 교통비용이 또 증가하겠죠. 이게 뭐다? 한 개 교통비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주거비용은 점점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럼 단위거리를 외곽으로 빠져나갔을 때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자,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추가로 교통비용은 증가하는 거고 비용 증가하죠.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추가로 주거비용은 감소하죠. 그럼 우리는 빠져나갈까 빠져나가지 말고 도심으로 들어가 살까를 결정할 때 외곽으로 빠져나갔을 때 추가로 증가되는 비용과 추가로 감소되는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갈지 도심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되셨죠? 이게 이 내용의 전부란 말이에요, 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똑같은 곳에 쾌적성과 만약에 편리성이 똑같다고 보면 결국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용 극소화 지점에 머무르게 된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외곽으로 이동 시 주거비용은 뭐하고? 감소하고 교통비용은 증가한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는 뭘 안 주냐면 우리는 주거비용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한 개 주거비용이라고만 주지 주거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문제에 안 준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얘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이 더 크죠. 추가로 지불해야 될 교통비용보다. 그럼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되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빠져나가겠죠.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이번엔 외곽으로 빠져나가 봤더니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보다 추가로 지불해야 될 교통비용이 더 크대요. 그럼 이때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더 증가하니까. 이때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둘이 같지 않으면 맨날 외곽으로 도심으로 움직여 다니겠네요. 그러니까 언제 주택은 멈춰 서겠다? 같아질 때 멈춰 서겠죠. 그래서 한 개 교통비용과 한 개 주거비용이 같아지는 점. 이게 바로 뭐다? 교주. 최적 주거입지가 된다. 지금 그게 끝인 거예요. 이 내용에. 되셨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여기만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네가 이제까지 어렵다고 얘기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도심과 이제 외곽에서 생각해 볼게요. 도심에서 우리가 주거비용을 내면 월세 등을 지불한다, 전세 등을 살 때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다 주거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서는 주거비용이 클까요? 작을까요? 주거비용 크죠? 그때 한 개 주거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제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교통비용은 주거비용, 월세 지불하는 금액보다는 적죠. 처음 출발한 절대 금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 개 교통비용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았냐면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도심 다 높다, 외곽 다 낮다. 그래서 도심의 지가 높고 도심의 지대 높고. 도심은 1, 2, 3 중에 몇 차 산업? 1, 2, 3 중에 높은 건 3이죠.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이용이 되고 외곽은 1차 산업 등으로 이용된다. 한 개 교통비용도 도심은 높고 한 개 주거비용도 도심은 높고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도심은 높고 몰라도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다 도심이 높은 거예요. 이걸 일일이 외우기 시작하니까 개론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학개론이. 됐죠? 그때 나오는 한 개 교통비용, 한 개 주거비용이에요.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도심은 한계 교통비용이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대요. 한계 주거비용도 점점 낮아진대요. 그런데 만약에 한계 주거비용이 더 완만해요. 완만해요. 곡선이. 그리고 한계 교통비용이 더 급해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그럼 이 둘이 마주치는 점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교주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교주가 발생하려면 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조건이 한계 교통비용 곡선은 더 완만해야 되고 한계 주거비용 곡선은 더 가파라야 되겠죠. 그래야 마주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된다고. 교주가 최적 주거입지가 되기 위한.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교가 더 바깥쪽에 있는 건가요? 한 교가 더 바깥쪽에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더 바깥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웠다? 교외라고 외운 거죠. 교가 더 바깥쪽에 위치해야 된다. 바깥쪽에 위치하기 위해선 완만하다는 것이다. 이게 조건이라고. 됐죠? 네, 됐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을 때라고 돼 있죠. 네?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가 완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완만하다는 얘기가 더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교외.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한계 교통비용 곡선이 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위치할 때 교주가 최적 주거 입지가 된다. 이게 끝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인 거죠. 그리고 한계 교통비용과 전체 교통비용을 비교하는 내용에서는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도심에서 10km를 떨어져 나간대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이 있겠죠? 그때 이 교통비용이 도심은 교통체증이 심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가는데도 20분, 30분씩 막 걸리죠? 지하철? 그래서 차가 지금 출퇴근 시간이면 막혀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계속 정체가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개론에서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 속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간도 포함되니까. 그럼 교통체증에 의해서 도심에서 일부분까지 갔을 때 들어가는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과 외곽은 교통이 원활하죠? 그럼 외곽에서는 경제속도로 7, 80km 놓고 쭉 달리면 되죠. 그럼 똑같은 거리를 빠져나가는 데 드는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이 점점 줄겠네요. 도심은 많이 들지만 그래서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은 거죠. 그럼 실제로 금액을 한번 대입시켜보면 1지점에서 도심까지 들어가는 데 드는 비용은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10,000원이랍니다. 이 지점에서 1지점까지 빠져나갔을 때 다시 이만큼 들어가는 데 드는 비용은 9,000원이래요. 점점 줄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외곽으로 빠져나가 살면 교통비용은 많이 들지. 그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맞죠? 그때 생각하는 교통비용은 전체 교통비용인 거죠. 얘들을 다 더한. 그럼 1지점에서는 전체 교통비용이 10,000원이죠? 근데 이 지점에서 도심까지 들어간 데는 19,000원이죠? 그럼 전체 비용은 분명히 늘고 있죠, 지금? 근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요, 줄어요? 줄죠? 지금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한계를 꼭 기억하는 건 단위가 뜨면 단위거리, 단위생산량, 추가로 발생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뭘 붙인다? 한계를 붙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잘 보세요. 단위 소비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효용은 그럼 뭐라고 해요? 한계 효용. 다시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은 한계 수입.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한계 비용인 거예요. 되셨나요?
단위 거리를 빠져나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은 한계 교통비용. 지금 그 얘기네요.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M으로 어떻게 기억한다? 단위가 뜨면 뭐다? 한계다, 한계. 한계가 단위잖아요, 실은. 물론 개지만, i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뭐만 기억하자? 어디에 살아라는 누가 정해준다? 교주가 정해준다. 교주는 교내에서 힘이 세다, 교외에서? 교회에서 힘이 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끝난다고요. 많이 중요하냐?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교주, 교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업입지론 볼게요. 공업입지론 부분은 자, 읽어보실까요? 교재를 찾아드리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180페이지 뭐 당연한 내용들이 있고 180페이지에 주거입지 선정이 있고 주거지의 입지 선정 개요가 있네요. 180페이지 제일 밑에 주저리 뭐 자연적 조건, 인문적 조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절 보고 대답해 보세요. 주택은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X죠. 이런 걸 누가 틀리겠어요? 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 X죠. 공원이 있는 곳에 위치한다. 5초. 5. 이런 건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82페이지.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피업까지 계속 있는데 보실까요? 키역에 182페이지 정확히 중간 약간 위 키역에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 없는 곳? 없는 곳. 소음 그 바로 위 소음, 대기 오염 등 공해 발생의 상태는 얘가 많이 발생해야 된다. 적게? 적게. 그런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읽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이제 최적의 주거 입지라고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83페이지 괄호 2번에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의 내용이 있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교재로 쫙 써놓은 거죠.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키포인트 부분에 184 키포인트 박스에 적어놨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친절하지 못하게 지금 MHC, MCC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H가 들어가면 주거비용이죠, 여러분? 하우스? 그 시험 문제에 MHC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한계 주거비용, 한계 교통비용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4번 부분에 최적 주거입지의 별표 하나 조그맣게 하나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교주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게 비용 극소점이에요. 그 다음 5번 체크 하나 소득이 증가하면 최적 주거입지는 외곽으로 이동한대요. 이 부분 기억하시는 방법 여러분 소득이 증가돼서 고소득층이 되면 양평 나가서 별장 짓고 살아야죠.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교통비용이 증가했대요. 교통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대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 살아야 될까요? 도심으로.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외곽에 빠져나가 살면 안 좋은 점만 있나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실제로 쾌적성 등이 높아지죠. 그래서 외곽으로 더 이동하게 된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럼 고개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최적 주거입지의 결정에는 비용만 감안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지 소득 수준의 여부는 향상 여부는 주거입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X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상업입지 선정이 있는데 먼저 공업입지부터 본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입지로는 어디에 있냐면 198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198 제일 밑에 4번 보이시죠? 네모 4번 공업지 입지 선정 199페이지 보세요. 이제 2번에 제일 밑에 공업지 입지론이라고 돼 있고 괄호 1번에 최소 비용 이론부터 나오죠? 이 부분부터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최소 비용 이론의 별표가 몇 개 쳐져 있죠? 3개죠. 지금 3개라고 세게 대답하신 분들은 이걸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 출제가 어느 정도 됐죠? 29회 때도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의 내용에서는 딱 또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이제 칠판 보실게요.
머릿속에 어떻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공장은 공장주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사업주 입장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이유는, 공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기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겠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수요가 있고 수입, 그리고 비용이 있겠죠.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과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럼 수익과 비용의 격차가 사실은 이윤이죠. 맞죠? 그래서 지금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는 게 좋을 것이냐를 따지는 이론이 발표될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학자의 머릿속에는 이윤 극대화 지점에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 그런데 첫 번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용을 줄이는 곳에 들어서면, 자, 칠판 보세요. 그냥 비용을 줄이는 곳에 들어서면, 비용이 가장 적은 곳에 위치하면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윤 극대화가 추구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다고요. 그럼 얘는 최소 비용 이론일까요? 최대 비용 이론? 최소 비용 이론이죠. 비용 이론. 그랬더니 그 다음 학자가 아니, 무슨 공장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비용만 갖고 따져.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수입이 가장 많은 곳에 위치하면 돼.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겠죠. 반대 이론을 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최대 수요 이론일까요? 최소 수요 이론? 최대 수요 이론이겠죠. 그럼 한 가지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 반대 이론이 나오니까 그 다음 사람은 싸우지 마. 비용이 적고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위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결정을 했겠네요. 이게 이윤 극대화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자, 칠판. 비용 이론을 주장한 사람 이름에는 비읍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다고요. 수요 이론을 얘기한 사람의 이름은 숫자 비슷하게 끝났을까요? 그래요. 레시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윤 극대화 이론을 얘기한 사람 이름엔 이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이사드. 이가 들어있다고, 이가. 비용 이론은 베버, 비읍. 되셨죠? 이런 걸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럼 첫 번째 1번 비용 이론부터 볼게요. 왜 있는지 틀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 최소 비용 이론, 비읍자 들어있는 사람이 만들었죠? 누구? 베버. 그래서 베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송비와 수송비, 이제 공장에서 수송비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공장이 있으면 원료 산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있겠네요. 이렇게 셋이 존재해요. 우리는 지금 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 것이냐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료 산지가 있고 공장이 있고 시장이 있을 때 당연히 공장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할까요? 원료가 필요하죠. 그럼 원료를 나르는데, 수송하는데 비용이 들까요? 그게 원료 수송비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료를 공장까지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은 제품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럼 그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날라야? 시장까지 운송, 수송해야지만 팔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공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수송비가 들죠. 뭐가 들죠?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드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단위 거리를 이동할 때 똑같은 거리를 이동시키더라도 우리가 택배 붙여봐서 알죠.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우리가 실제 택배를 붙여보면 우체국에서 똑같은 운송료를 똑같은 지역에 보내면, 예를 들어 부산으로 보낸다면, 우리가 강남역에서 보낸다면 똑같은 택배비를 받나요? 그 택배 비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뭐에 따라 달라지죠? 아니, 똑같은 부산으로 보낸다면 중량을 재잖아요. 저울에 올려놓게 돼 있잖아. 그게 무거운 것을 나르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개념이, 이 내용이 끝인 거예요. 공장에서 들어가는 수송비를 베버라는 분은 가장 강조했던 건데,
이 수송비에는 크게 두 가지 수송비가 있어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근데 이 원료도 두 가지 원료로 구분된답니다. 어떤 원료 산지 그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나는 원료가 있어요. 그럼 얘를 무슨 원료라고 할까요? 국지 원료라고 하겠죠. 그럼 어디에서든지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원료가 있어요. 걔는 무슨 원료? 보편 원료. 그럼 보편 원료는 대표자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럼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든지 간에 물은 다 있단 말이에요. 공업 용수가 필요하다고. 그럼 물의 경우에는 수송비가 들지 않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 중에 무슨 원료는 어디에 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보편 원료는 수송비가 안 들죠? 얘를 안 따져요. 그럼 지역에 국한돼서 나는 원료는 그 원료 산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이동하는 데 비용이 더 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원료만 따진다? 국지 원료만 따지죠.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한 장소에 편향돼서 발생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그래서 편재 원료라는 표현도 씁니다. 국지 원료와 편재 원료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무게가 만약에 원료 무게가 무거워요. 그럼 원료 무게가 무겁다면 원료를 잘 보세요. 공장이 이 시장 쪽에 위치돼 있어요. 만약 원료가 무거운데 그럼 이 원료를 원료 산지부터 시작해서 이 거리만큼을 계속 날라서 공장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비용이 커지겠죠. 맞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은 짧은 거리만 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공장은 전체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원료가 무겁다면 어디에 위치해버리면? 원료가 무거울 때는 원료 쪽에 딱 위치해버리면 공장이 원료 산지 쪽에 딱 위치해버리면 바로 만들 수 있겠죠. 무거운 걸 조금만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제품을 멀리 이동시키면 되죠.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지 원료 무게와 왜 제가 원료 무게라고 얘기 안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중에 뭐는 수송비가 안 된다? 보편 원료는. 그래서 국지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를 비교해서 국지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원료 산지 쪽에 위치하고 원료 지향형. 제품이 무겁다라면 제품 이동 거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한다? 시장 쪽에. 시장 지향형 입지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게가 둘이 똑같으면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전체 비용이 똑같겠죠. 자유롭게 입지하면 된다. 이게 베버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버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송비입니다. 최소 수송비 지점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칠판만 뭘 가장 강조했대요?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다고 돼 있죠. 근데 수송비는 국지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이렇게 두 가지가 든대요. 그래서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어느 쪽에 위치한다? 무거운 쪽. 베버라는 분이 이론을 만들어 놓고 무거운 쪽에 위치하면 돼 이렇게 하고 끝을 내면 없어 보이죠. 뭔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표 비슷한 걸.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 비교해서 칠판 그대로 보세요. 지금 굉장히 뭔가 분주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고 국지 원료 중량과 비교했을 때 원료가 무겁대요. 그럼 어느 쪽? 원료 지향형. 이걸 반대로 문제를 낸다고요, 실제로. 그럼 제품 중량이 무거우면 어디? 이거 분명히 뭐라고 처음에 대답하냐면 제품 지향형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제품에는 위치할 수 없어요, 공장이. 시장에 가까이 위치하는 거죠. 됐죠? 시장 지향형. 둘이 같으면 자유입지형. 그래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원료 지수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자, 보실까요? 얼마만큼 공부가 누적됐는지 볼 거예요. 원료 지수는 지수인가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죠, 지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무엇과 무엇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 그러면 얘는 지금 지수니까 분수인가요? 분수죠.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뭐예요?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분자, 분모? 분자. 그럼 얘를 올렸죠. 무게를. 그럼 뭐가 밑으로 깔릴까요? 제품 무게가. 그럼 얘는 분모, 분자의 크기를 얼마를 기준으로 크기 비교하죠? 1을 기준으로 크기 비교하겠죠. 얘가 1이면 같으니까
자유입지형. 얘가 크면 얘가 무거우니까 원료지향형. 얘가 더 작으면 시장지향형이죠.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이 차지 않으셨나 봐요.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입지 중량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드셨대요. 그럼 입지 중량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국지 원료 중량이 분자인데 분자에 하나를 더 더해요. 제품 중량을 하나 더 더합니다. 그리고 분모는 제품 중량으로 똑같아요. 그럼 이 식을 분해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품분의 원료 중량. 되셨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제품분의 제품이죠? 맞나요? 이 식을 분해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1이죠?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원료지수죠. 그럼 원료지수에 뭘 더한 거다? 1만 더한 거죠. 1만.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얼마로 바뀌고? 2로 바뀌어서 얘가 2가 되면 칠판 얘가 2가 되면 원료지수가 1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이 무게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 내용과 똑같아지죠? 그럼 우리는 원료지수와 입지중량의 내용을 비교할 때 기준이 1인지 기준이 2인지만 안 헷갈리면 이 문제 풀겠죠?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이 1은 1, 2, 3, 1. 그래서 1 기준이고 이 입지 중량, 이 입지 중량은 2가 기준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원료가 주인공이니까 얘가 분자더라. 이거 살포시 보편 원료로 바꿔놓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걸려들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최소 운송비 지점을 잡아놨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분 등고선 공부하신 적 있나요? 등고선.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등앞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그럼 얘는 등 운송비 선이래요. 그럼 운송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네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최소 운송비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원을 하나씩 지날수록 10원, 20원, 30원씩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대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A 지점인데 여기서 B 지점으로 옮기게 되면 이 기출이에요, 기출. B 지점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A에서 B로 이전하면 노동비가 20원만큼 절감된대요. 공장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도 투입해야 되잖아요. 임금을 지불해 주는데 노동비용이 B 지점이 노동비가 더 저렴해서 B 지점으로 이동하면 노동비를 20원 절감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텍스트로 문제. 얘는 그림으로 주고.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이때 공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B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럼 이 문장만 보면 20원 감소됐으니까 옮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지점에서 원을 한 칸, 두 칸 이동했나요? 맞죠? 뭐 두 칸 바깥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두 칸을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송비가 얼마만큼 더 증가돼 버린다? B 지점으로 옮기면 20원이 증가되는 거죠. 똔똔 쌤쌤 또이또이 줄일 수 있는 만큼 늘어나니까 이점 비용만 들겠죠.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 옮기지 않는다? 얘 반드시 옮긴다고 그러면 틀린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자 여기다 추가로 여기까지가 문제였어요. 근데 이 B 지점으로 옮기면 다른 비슷한 공장들이 있어서 다른 공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몰려있음에 따라 이익을 더 키울 수 있대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조건 부동산학에서 몰리면 집자를 붙여요. 우리 몰리는 게 뭐죠? 집합이죠. 흩어져 있으면 얘는 분산이에요. 분산. 그래서 흩어져 있는 건 무조건 산자를 붙여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몰리면 집, 몰리면 집. 흩어지면 산.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몰려있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데 직접 이익이 얘가 10원만큼 증가한대요. 어디로 옮기면? B 지점으로 이동하면.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옮겨야 될까요? 옮기지 않아도 될까요? 이때는 옮기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만나보세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의하면 노동비, 수송비, 직접이익은 모두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게 좋다. OX. 지금 제가 왜 여기에 손가락을 멈추고 있을까요? 이익은 큰 게 좋잖아요. 얘들은 작은 게 좋은 거고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 문장도 틀린 문장의 답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칠판 그대로 이전에 실익이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요 이론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베버가 하도 뭐만 갖고 난리를 치니까 비용만 갖고 난리를 치니까 에이 무슨 공장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비용만 절감시켜. 그게 아니라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위치시키면 이때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어. 이런 이론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얘는 수요 이론이니까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 슈. 이거 시험 문제 레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학자 이름이어서 외국인 학자니까 얘가 레슈 똑같다고요. 어찌됐건 수와 비슷하죠, 여러분?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칠판을 그대로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얘 이미 했었는데 언제 했었냐면 이 얘기 했었죠. 경제론에서 가격, 수급량. 항상 우리는 세로축이 뭐였다? 세로축, 높이가 가격인 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 근데 이게 딱 한 번 깨지는 경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슈의 수요콘이죠. 그래서 수요콘은 자, 여기 보시고 수요콘에는 공급이 나올까요? 지금 이름이 무슨 콘이에요? 수요콘이죠. 그럼 수요콘은 뭐만 나올까요? 수요만 나오겠죠. 수요량만 나올 거예요. 누군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요자가 부담할까요? 공급자가 부담할까요? 수요자가 부담한다고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요콘이라는 걸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월드콘, 브라보콘, 콘인지 알죠?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렸냐면 이와 같은 콘을 하나 그린 거죠. 이거 심화이론반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의 중심. 얘가 시장의 중심이에요. 그럼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때 수요량이 제일 높아요. 그때 수요량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중심에서 멀어지면 제주도 산지에서 귤을 사 먹으면 귤 가격이 낮죠. 판매 가격이. 운송비가 더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서울에 이동시켜서 귤을 사 먹게 되면 운송비만큼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간 만큼 우리는 귤의 소비량을 늘리나요? 줄이나요? 줄이죠.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요량은 점점 뭐하죠? 감소하죠, 지금. 뭐가 올라감에 따라? 판매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운송비만큼을 누가 부담해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점점 줄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오겠죠. 그래서 이때 이 시장 밑면적을 시장의 범위라고 하죠. 시장의 범위. 그럼 이때 전체 최적은 전체 수요량을 다 합친 거죠. 총 수요량이죠.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에 공급자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죠. 수요코는 뭐만 있다? 수요만 있다. 수요에 집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때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수요콘에서의 높이는 판매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면 X라고요. 얘만 뭐다? 수요량이죠. 그러니까 수요콘에는 뭐만 계속 대답을 하면 된다? 수요만. 그럼 안 헷갈리는 거예요. 됐죠? 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을 보면 수요콘의 높이는 뭐라고 돼 있죠? 수요량. 보통 높이는 가격이므로 주의를 하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둘을 합친 이론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싸우지 마 비용은 적게 발생하고 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그 격차가 가장 큰 곳에 위치하면 돼. 그게 이윤 극대화 이론. 이름에 뭐가 들어있다? 이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아이사드 그린넛이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수요를 키울 수 있는 곳. 이게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공업입지론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게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199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9. 199페이지 보세요. 그 부분에 제일 밑에 괄호 1번 최소비용 이론의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 이걸 쓸데없이 웨버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시험엔 베버라고 나옵니다.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 공업 입지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비용에 착안했습니다. 바로 넘기지 말고 거길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수송비만을 주장하였다. X죠. 아까 노동비 직접이익 따졌죠? 셋 다 가장 작은 곳이 좋다? X. 직접이익은 큰 게 좋죠?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201페이지. 201페이지. 참고학습의 적한 지점이라고 있나요? 이적 지점? 그게 뭔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쪽을 그냥 보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원료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시장이 있대요. 그럼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는 게 좋겠냐 이걸 따지는데 어떤 점이 이제 다르냐면 원료 산지부터 지금 1지점까지는 얘가 운송수단이 철도예요. 철도. 그리고 이제 1지점부터 시장까지는 얘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랍니다. 그럼 얘는 철도니까 화물 열차고 운송수단이 얘는 화물차죠. 고속도로니까 도로에 열차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때 공장이 만약에 이 지점에 위치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료 산지에서 원료를 실죠. 그래서 철도로 이동했어요. 그럼 철도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로 바뀌니까 여기서 한번 까서 지금 화물 열차에서 한번 내려서 화물차로 옮기는데 비용이 들겠죠. 똑같은 원료를 나르는데 한번 여기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원료를 제공한 다음에 여기서 제품을 다시 실겠죠. 그럼 이번엔 이 지점에 위치가 돼 있어요. B 지점에. 그럼 원료를 B 지점까지는 화물 열차로 실어서 이동시켰습니다. 제품을 이동시킬 때 한 번 또 내려야죠. 쓸데없이. 맞죠? 그러니까 공장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송수단이 다르면 다를 이자가 있죠, 여러분? 다르면 이 달라지는 지점에 위치하면 되죠. 그럼 한 번만 싣고 여기서 내린 다음에 만들어서 옮기면 되잖아요. 쓸데없이 한 번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옮겨서 쌓는 지점에 위치한다. 얘를 이적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적한 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운송수단이 서로 같을 때 다를 때 그 다른 지점, 옮겨 실는 지점, 거기에 위치하는 게 좋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죽어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201페이지 MM으로 제가 날개 부분에 1, 2 적어놨죠? 이입지 중량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02페이지. 202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얘를 일일이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개념만 연습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쪽 보세요. 여기 잘 보시고. 당연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료에서 제품 만드나요? 제품에서 원료를 만드나요?
원료에서 제품 만들어요. 그러면 중량 증가 산업이래요. 산업의 종류가.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랍니다. 그럼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무게를?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줬죠? 증가 산업이라고 줬죠. 그럼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면서 무거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무거워요? 제품이. 그럼 얘는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얘를 원료 지향형이라고 얘기하면서 틀린 문장으로 낸다고요. 이거 판단 가능하시겠죠?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나오면 얘는 가면서 가벼워지죠? 뭐가 무거워요? 원료가. 원료 지향형 입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사회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인데, 자, 잘 보세요. 원료가 부패되기 쉬워요. 원료 자체가. 그럼 얘는 시장 쪽에 위치하면 원료 다 썩어문들 없어지죠. 원료의 부패성이 높으면 원료 지향형 입지하겠죠. 근데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제품의 부패 정도가 높으면 시장 쪽에 가까이 위치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그 다음 203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이번에 팔랜드의 배달 가격 이론이 있는데 얘는 그냥 체크도 하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팔려면 배달해 줘야 되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많은 거예요. 팔려면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배달 가격 이론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잠깐만 이걸 뭐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배가 고파요. 야식을 먹고 싶어. 그래서 배달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까지는 배달을 안 한대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죠? 왜 배달을 안 하나 봤더니 그 가격에 이동거리가 먼 지역에서 시키면 배달비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때 너무 이동거리가 먼 곳에는 그 판매 가격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뭐가 있냐면 결국은 제품 가격 플러스 배달비가 포함돼서 배달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달 가격을 2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겠네요. 족발이 있다면 그 족발이 2만 원으로 배달 가능한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는 게 배달 가격 이론이에요. 그럼 이 이론에 의하면 획기적인, 지금 말을 더듬었죠. 그래서 획기적인 운송수단이 개발됐어요. 그러면 운송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배달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원가를 더 절감했어요. 그럼 배달비를 더 쓸 수 있겠죠. 전체 배달 가격 중에.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늘겠죠. 이게 배달 가격 이론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가격 이론도 결국은 최소 비용 이론에서 출발했겠죠. 뒤에 나온 게 뒤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론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을 보시면 리을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내용. 이 이론은 입지 이론의 동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든지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수송비를 줄임으로써 상권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렇나요? 네. 제품이 도달되는 거리. 그 다음 바로 이번에 최대 수요 이론. 204페이지. 기업, 수요 원추형의 밑바닥, 시장 범위. 니은, 수요 원추형의, 지금 원추형이 콘입니다. 콘. 그래서 수요량이 된다.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미음,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204페이지 제일 위에서 6번째 줄 보고 있어요. 미음. 중심지에서 멀수록 수요량이 감소되는 것은 높아지는 가격을 수요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량이 주는 것이다. 맞네요.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다? 공급이 없다. 따라해 보세요. 수요콘에는 수요만 있다. 높이도 수요량이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바로 3번. 비용과 수요의 통합 이론 있죠? 이게 이윤 극대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됐네요. 그 다음 3번에 공업지 입지 인자가 있는데 입지 인자는 원인이 되는 곳이에요.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곳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들인데 205페이지를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크게 원인을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이유로 쪼갠대요. 한 번만 들어보시고 마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인 이유는
수입인자와 비용인자 둘로 쪼갠답니다. 왜 그곳에 공장이 들어섰어요? 물어보니까 수입이 많이 발생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공장이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서요. 이 얘기를 했단 얘기죠, 지금. 그래서 수입인자와 비용인자로 쪼갤 때 비용인자 중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수송비였죠. 그래서 수송비 인자를 기준으로 수송비 원인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비수송비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수송비 인자에 당연히 노동비가 들어가겠네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공장이 꼭 이렇게 경제적 이유만 갖고 들어서진 않아요.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장을 파주에 세우는 게 더 좋은데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 나면 큰일이니까 부산에다가 위치를 시켰대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어느 지역에 출마하려고 공장을 거기다 차릴 수도 있을까요? 장기적 개념에서. 그래서 정치 국방상의 이유로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비경제적인 이유죠. 근데 주의하실 건 그렇게 들어서도 손해가 발생하는 곳에는 들어서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인자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다. 비경제적 이유로 들어설 때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바로 2번에 공업의 입지인자와 분산인자가 있는데 모이는 원인이 되는 것, 흩어져야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절 보시고 공장이 어떤 지역에 들어섰더니 원료가, 국지 원료가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국지 원료를 갖기 위해서 그곳에 몰리겠네요.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몰려 있는 거죠. 네. 얘를 우연적인 집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공장들이 이미 몰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집적의 이익을 누리고자 자기가 들어가요. 그럼 걔는 의도적인 집적이죠. 뭐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산인자는 그래서 공장이 어떤 지역에 막 몰렸는데 그럼 그 지역은 공기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지역이 점점 나빠지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공장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다? 흩어지겠죠. 이게 분산인자예요. 그럼 분산인자는 집적이 과도의 짐에 따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런 내용이죠. 잠깐만,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우리 도심의 집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도심에 직장이 있는데 주택을 도심에 못 둬서 주택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죠. 이게 직주분리입니다. 근데 외곽에 점점 몰려 살게 되면 외곽의 집가가 올라가죠. 그럼 외곽에 빠져나와 사는 가장 큰 메리트가 사라졌죠. 그래서 교통체증 등에 의해서 교통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간이 하도 많이 걸리니까 나 다시 돌아가 살래? 직주분리의 반작용으로 다시 붙어 사나요? 직주 접근이 나타나죠. 그럼 직주 접근이 계속 이루어지면 또다시 도심의 집가가 높아지니까 다시 직주분리가 이루어지겠죠. 다시 분양가 규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죠.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겨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하죠, 다시.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다. 그 다음 괄호 3번에 제일 밑 205페이지 제일 밑 시장 결정을 하고 지역을 결정하고 지점을 결정한대요. 넓은 곳부터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들어설지 그 시장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들어설지 그 다음 한 지점 꼭 집어 거기에 들어서는 거죠. 그 정도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에 주저리 또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거기다 뭐 그렇게 적어놓으셔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다. 네, 그놈은 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했죠,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공업입지론 공부했죠. 공업입지론. 주거입지론 공부하고 공업입지론 공부한 거예요. 10분을 쉬고 상업입지론 내용 공부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또 볼 겁니다. 10분 쉬세요. 10분.